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자녀 영어 교육법. 이번 주의 주제는 영어 읽기와 영어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영어 교육법 그 2부입니다. 1부는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요. EBS 유튜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 독서와 영어 읽기입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현재 EBS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영어 교사로서 1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책도 집필 중입니다. 자,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독서는 필요할까요? 그냥 독서 필요하지. 책 읽는 거 좋잖아.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된 독서, 여기서는 우리말 독서는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독서는 더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어권국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우린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영어를 그 영어권국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 풍성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사실은 음원도 있고 영상도 있지만 이 글로 된 것은 영어 독서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학습서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살, 7살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단지 학습서로만 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도록 만드는데 그 트레이닝이나 훈련이나 그 학습서로만 단련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많이 부족하겠죠. 언어를 하나의 학습서 혹은 여러 개의 학습서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텍스트나 그 양질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영어권국가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어책이고요. 영어책은 정말로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권은경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펀리딩 컨텐츠에 들어가면 EBS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무료로 누구나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책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에 맞는 그런 수준과 성향의 책을 한번 찾아보면은 참 많은 것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런 영어책, 독서들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 복잡한 스토리들, 어떤 것들은 단순하고 어떤 것들은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적고 많고 영어 수준도 다 다르고 책마다 그 어감이나 어투가 모두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과 그 다음 결론적으로 문해력이 함께 모두 다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어를 접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영어 말하기라든가 영어 쓰기에도 당연히 그런 영어 읽기가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어 읽기 그리고 영어 독서에 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사실 오늘 이 슬라이드를, 오늘 이 강의를 구성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혹시나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고민들을 지금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아이가 영어 독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읽을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혹은 학생이, 어떤 아이가 영어 문자를 읽기가 어쩌면 그 독서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들어야 되겠죠. 제가 그 말씀도 여기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고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읽어야 하는데 그 읽기의 시작, 그 시점에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혹은 어떤 한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글이 우리말을 귀로 접하기 전에 한글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나요? 즉, 글 읽기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귀로 먼저 듣나요? 당연히 아주 이게 쉬운 질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 3, 4세, 우리말 아주 유창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창하게 되기까지는 그 글은 접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접하지 않죠. 물론 접하지만 그 한글에 관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아이가 아직까지는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만 4, 5세까지는 듣기만 충분히 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하면서 서서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문자 읽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영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문자를 읽으려면, 영어 문자 읽기를 시작을 하려면 충분한 영어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듣기가 있어야지 읽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다면 문자 읽기를 시작하기가 아주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에이, 듣기 없어도 되네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나 혹은 자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영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거나,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소리를 안 들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없어 한다거나 부담을 많이 가진다거나 혹은 영어 문자 읽기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습득의 자연스러운 그 순서를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 듣기가 우선이고 그러한 충분한 노출이 되어야지 문자를 이제는 좀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말 읽기가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영어는 우리말보다 훨씬 더 그 노출되는 시간이 적겠죠. 자연스럽게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말만 사용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말 노출량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영어 노출량은 우리말 노출에 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간을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말 노출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말을 훨씬 더 많이 노출했는데도 아직까지 한글을 못 읽는다면 그러면 아직은 내 아이는 문자 읽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아이가 특별히 영어를 더 좋아한다면 물론 영어를 먼저 읽을 수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한글과 영어를 비교하면 한글의 글자 읽기, 우리말 문자 읽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쉽거든요. 그러면 난이도도 쉽고 우리말 노출량도 훨씬 더 많은데 아직까지 한글을 못 읽고 있다면 영어 문자 읽기는 조금 더 미뤄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 아이가 언제 영어 문자 읽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지금까지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를 어느 정도 들은 상태,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우리말 한글 읽기가 가능할 때 그래야지 영어 문자 읽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 나이 조건입니다. 아무 때나 그 어느 시기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는 대략 한 6에서 9세 사이, 6에서 9세 사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아이 지금 7살인데 벌써 6세가 지났잖아. 너무 조급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간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세,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6세, 어떤 아이는 7세, 어떤 아이는 8세, 어떤 아이는 9세나 혹은 10살 이렇게까지 문자 읽기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이 조건도 한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영어 문자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영어 문자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영어 문자 읽기 방법 크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석적인 접근입니다. 분석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영어 철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 영어 철자와 그 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가를 조합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터득하게 하거나, 그것을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적인 접근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아이는 한글을 통문자로 뗐어.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쭉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알던데, 이런 통문자 방식의 접근, 혹은 sight word라는 것입니다. sight word가 무엇이냐면 sight word는 우리말로 바꾸자면 일견어휘입니다. 일견어휘. 일견어휘라는 것은 쓱 보면은 그 철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알기 전에 그냥 그 문자 어떤 단어 자체를 마치 사진처럼 찰칵 찍어서
그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탁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숫자 1, 1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읽게 되는지를 아이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ONE라는 이 모습이 나오면 그것을 이 모습은 1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톡톡톡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철자조합의 규칙이 벗어나는 그런 예외적인 것들까지 이런 일견어휘로 대략 개수로는 적다면 한 50개에서 70개, 많다면 한 200개 정도까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등을 포함한 영권 국가에서 이런 사이트 워드를 많이 아이들에게 영어 문자 읽기 시작 지점에 노출을 시켜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워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내 아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문자 읽기에 관해서 사실 이 양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읽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서서히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오류는 많겠죠. 당연히 오류는 많겠죠. 그러나 그러한 오류들을 원래 만들어냅니다. 그런 오류들이 있지만 많이 듣고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제 앞에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너들을 쭉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영어 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짜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굵기로는 한 이 정도가 되고요. 물론 책마다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누가 봐도 그림이 이렇게 콱 있고요. 제목이 있고 물론 모든 책이 그렇지만요. 안쪽에 쫙 이렇게 제가 펼쳐보았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그림이 적게는 80%, 많게는 95%에서 97%까지 대부분 그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글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흔히 영어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영어 그림책이요. 영어 그림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작가님께서 쓰셨나 하면 나의 책을 읽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참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쓰신 책입니다. 작가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What a Naughty Bird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naughty라는 단어를 내 책을 읽고 아이들이 naughty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naughty라는 것을 N-A-U-G-H-T-Y라는 이 스펠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쓰신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어 그림책 혹은 픽처북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영어 그림책은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쉬운 난이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볼 수 있는 유아들용 책들도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들이 봐도 좋은 그런 픽처북이나 그림책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의 정말 많은 종류의 소재가 있으니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책은 없어. 내 아이는 영어 책을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내 아이에게 맞는 책이 없어서야. 그것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종류가 있으니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중에 그리고 요즘은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림책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책이 있냐면 제가 일단은 그림책의 이런 영어책의 종류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그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쭉 로드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리더스북이라고 합니다. 리더스북이라고 하죠. 정식 용어는 graded readers라고 하는데요. 리더스북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출판사에서 아이들의 영어 문자 읽기의 정확성, 영어 문자를 정확하게 읽고 유창하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쓴 책이 리더스북입니다. 이제 줄여서 리더스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더스북은 이 난이도가 일괄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내용, 즉 살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책과 비교해 보자면 그림책은 작가님께서 내 책을 읽고 정말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쓰신 반면에 이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영어 문자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 즉 영어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픽처북, 그림책에 비하면 재미가 좀 떨어지는 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리더스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내 아이가 문자 읽기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서서히 그 단계도 높여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적기에 활용을 한다면 아주 약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더스북의 특징은 출판사마다 모양은 좀 더 다르겠지만 여기 위에 보면은 이런 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띠가 있고요. 여기 보면 항상 어디엔가 그 레벨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A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레벨 1, 작지만 여기 레벨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더스북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그림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리더스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건너뛰어서 챕터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챕터북은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요. 이 챕터북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좀 더 와닿으실 수 있게요. 어떤 책이냐면 내 아이가 이렇게 일단 종이는 이런 갱지로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펴보면은 글이 많습니다. 네. 어디를 펴더라도 그림은 좀 적고요. 글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방에서든 카페에서는 이걸 보면서 막 이 진실의 미간을 찌푸려 가면서 우와, 엄마 이거 다음 거 없어? 라는 것을 목격을 한다면은 그 얼마나 감동적이고 심장이 뛰겠습니까? 얼마나 설레는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 이것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어쩌면은 우리 일반 소설,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일반 소설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들 및 청소년 후반에 볼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읽기 전에 시리즈물로 읽을 수 있는 챕터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흔히 페이지는 한 100에서 150페이지가 흔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벗어나는 책들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챕터북이고, 챕터북은 이해하는 방식이 글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림책과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의미가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아이가 이 영어 소리나 영어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그림에 아주 많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어 그림책과 픽처북, 영어 그림책 혹은 픽처북, 이것과 리더스북은 글도 있지만 그 글이 주는 맥락이나 흐름도 있지만 그림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더 쉽다,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챕터북 같은 경우는 그림이 훨씬 더 적고 이제는 아이 머릿속에 쌓여있는 영어의 블럭들이 이렇게 그 점차 쌓여서 그 블럭들을 활용해서 글을 통해서 대부분의 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챕터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와 영어 그림책 리더스북과 챕터북을 비교하면 당연히 영어 그림책과 픽처북이 조금 더 이해하는 방식 면에서는, 그리고 수준 면에서도 조금 더 쉬운 경향이 있고요. 챕터북이 아무래도 글로서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흔히들 챕터북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Early Chapterbook, Early Chapterbook입니다. 자, 그러면 Early Chapterbook이라는 것은 챕터북에 들어가기 초창기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는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고요. 지금 페이지만 딱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많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이것도 갱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대략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100 후반대 페이지가 되거든요. 얼핏 봤을 때요. 자, 그럼 이거는 이런 이제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책 길이를 봤을 때는 확연히 챕터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거 뭐지? 생각보다 챕터북보다 글이 적네? 이 정도면은 책 페이지는 많지만 내 아이가 읽을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시죠? 제가 또 다른 페이지도 아무 때나 한번 펴보겠습니다. 챕터북에 비하면은 훨씬 더 글이 적네 라는 것을 딱 느끼실 수가 있죠. 또 챕터북도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챕터북이고요. 이게 얼리 챕터북이에요. 같은 소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 책을 만든 소재입니다. 같은 갱지와 그 다음에 어쩌면 페이지는 얼리 챕터북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해하기 이게 훨씬 더 쉽겠는데 글이 생각보다 적은데 그래서 이런 책 두께라든가 리더스북을 넘어서서 챕터북에 들어가기 전에 책의 두께라든가 글의 양이라든가 그림이 적어지는 면이라든가 이것에 있어서 조금 익숙하게 조금은 예열을 해줄 수 있는 웜업을 해줄 수 있는 챕터북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early 챕터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arly 챕터북은 영어 책 중에서 어떤 공식적인 장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이런 부류의 책들이 아무래도 챕터북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그 전 단계로 활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활용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챕터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챕터북에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얼리 챕터북을 활용하면 된다.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요즘 너무나 핫한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물론 예전에도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런 류의 책들이 너무나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도 그 다음에 많은 작가님들이 출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그래픽 노블이라고 합니다.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질의 고퀄 만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질의 창작 소설을 만화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죠?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상 많은 페이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한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면은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과 그 정도의 글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생각보다 많네. 물론 책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74페이지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어 문장들을 보면 이것을 모아두고 보면 상당한 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그림책과 영어 리더스북에서 조금 이제 그 단계는 거쳤는데 챕터북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많은 글과 조금 더 두꺼운 책을 소화하기 전에 이런 책을 한번 접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챕터북에 조금 더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그 로드맵을 한번 저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영어 그림책을 활용해야 되겠죠. 미취학 시기에는 이런 영어 그림책이 약입니다. 아이에게 읽어주면은 아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우리가 따로 우리말로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게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What a naughty bird라고 하면 이게 bird, B-I-R-D, 새야.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류 새라고 돼 있지. 이렇게 해서 새라는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What a naughty bird라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 짚어주시면 이게 bird라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시다가 아이가 6, 7, 8, 9세쯤이 되었을 때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에 따라서 약간의 시기적 편차는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6살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8살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리더스북과 함께 얼리 챕터북이나 그래픽 노블을 이제 서서히 함께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더스북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이 다 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글이 서서히 많아지거든요. 글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얼리 챕터북과 유사한 수준의 그런 리더스북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리더스북을 좀 차츰차츰 읽다가 보면은 레벨이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챕터북도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래픽 노블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는 챕터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5가지 책의 종류가 있었고 어쩌면은 한 10분 이내 정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픽처북 그리고 리더스북 그다음에 리더스북이 레벨이 올라가고 얼리 챕터북과 그래픽 노블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챕터북 들어가는 좀 연습을 하고 챕터북에 들어가는 것이 한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고요. 몇 년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의 독서나 영어 읽기를 접근하실 때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다독을 하면서 수평 읽기라고 하죠. 소위 비슷한 난이도의 책들을 수평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공이 쌓이고요. 내실 있게 아이가 영어 어휘라든가 문법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어 책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너무나 이 레벨에 좀 급급한 나머지 내 아이는 아직까지 이 수준밖에 못 읽어. 지금 3달이나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 책도 보면 아이가 문고판 책을 읽든 혹은 문고판이 들어가기 전에 그림책을 읽고 있든 그 어떤 특정한 그림책을 몇 권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림하는 문고판을 읽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수년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촥촥촥촥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아이마다 또한 영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데 속도가 다 다르니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원래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내 아이가 책을 재밌게 읽으면서 독서에 접근하면은 자연스럽게 레벨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하시다가요. 그래서 이 2개로 시작하시고 리더스북이 끝날 때쯤 얼리 챕터북과 그래픽 노블을 함께 활용하시다가 챕터북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북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챕터북 안에도 수준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북도 많이 다독을 하고 정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일반 소설들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글 읽기의 3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영어 글 읽을 때를 제가 초점을 맞춰서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음독입니다. 음독. 음독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음독이 되겠죠. 영어는 음독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은 음독을 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우리말도 음독을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말은 영어보다는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항상 그 기억, 니은, 한글이 항상 동일한 소리로 발음이 나거든요. 동일한 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모음 아 같으면은 항상 아라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아쉽게도 예를 들어서 A 같으면 최소 6개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9개에서 최대 10개까지도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하나의 철자가 수많은 소리들로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의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철자들이 있고 그 철자들이 많은 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음독이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아이가, 학습자가 그 어떠한 단어를 보고 그 철자를 조합하면서 그 철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 판단을 본인이, 학습자 본인이 해서 입 밖으로 톡 뱉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것을 조금 잘못 오류를 범했구나. 왜냐하면 음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렇게 음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맞나? 원을 예를 들어서 own에라고 발음을 했으면은 이게 맞나? 라는 좀 뭔가 어색함을 느끼거든요. 듣기를 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류도 있고요. 시행착오도 있고 혹은 누군가한테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많이들 교정이 되고 서서히 정확성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음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음독을 하고 있으면서 서서히 이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리더스북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독서의 방식이 바로 청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독은 푸를 청 아니고요. 파란 독서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사과를 드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청독이라는 것은 듣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으면서 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독이라는 것은 아이가 직접 그 글을 소리를 내서 읽었다면 청독이라는 것은 음원을 통해서 들으면서 눈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쭉 글을 따라 읽는다. 이것이 청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독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질문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청독은 꼭 필요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독은요, 아까 음독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음독은 학습자 본인이 그 철자를 어떤 단어나 문장을 보았을 때 그 철자들을 조합해서 본인이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판단을 해야 했다면 청독이라는 것은 그 해답을, 즉
그 단어가 결과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음원에서 들려줍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그 판단을 본인이 할 필요가 없겠죠. 아, 들려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독이 난이도가 살짝 더 낮겠죠. 아,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청독의 장점이 뭐냐면 청독의 장점이 음독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저도 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청독보다는 더 필요한 조금 더 목에 무리도 가고요. 사실 무리가 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청독이라는 것은 그런 부담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음독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음원이 들려주기 때문에 음원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들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은 더 음독보다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높은 책을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독은 아이의 수준에 딱 맞거나 혹은 살짝 쉬운 책이 조금 더 적합하다면 물론 살짝 높은 책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아이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는 책이 적합하다면 청독이라는 것은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더 높아도 어차피 읽어주는데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더 수준이 높은 책도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독에도 그 반대의 무시무시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청독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우리말 책을 청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우리말 책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거나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청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청독이라는 것은 다소 인위적인 독서의 형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성향이나 이 활동 자체에 대한 취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독은 좋긴 하나 한약처럼 혹은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처럼 좋긴 하나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되긴 하나 즉 청독을 많이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싫어한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청독이 필수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우리말을 읽으면서도 청독을 과연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께서 우리말 청독을 내 아이가 한 적이 있는가? 우리말 청독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소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에 있어서 청독이 좋고 그 다음에 하면은 효과적인 것은 맞으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음원을 읽어주니까 자투리 시간이 없고 좀 더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필수라서 꼭 내 아이가 하루에 일정량을 해야 된다.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포지션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좀 싫어한다면 양을 줄여주시거나 혹은 정말로 거부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책을 싫어할 수 있으니 청독을 차라리 빼는 것이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읽기 방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읽기의 형태인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이 순서는 음독, 그 다음에 음독과 청독을 겸하거나 혹은 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익숙해지면 묵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한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얼리 챕터북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영어 그림책과 리더스북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고 아직 챕터북 이전인 얼리 챕터북만 해도 생각보다 글이 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생겼지만 또 다른 얼리 챕터북은 이거보다는 또 글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얼리 챕터북에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리 챕터북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이전 단계인 리더스북을 조금 더 많이 다독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림책도 함께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림책과 리더스북을 함께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얼리 챕터북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스북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단순히 2개의 종류이고요. 또 다른 종류들의 리더스북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글의 양도 다르고 정말 다른 소재도 다르고요. 이 차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취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혹은 아이의 성향에 맞는 그런 또한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더 수평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리 챕터북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그래픽 노블 있잖아요. 그래픽 노블도 수준이 다양합니다. 아주 쉬운 그래픽 노블도 있고요. 조금 더 글이 많은 그래픽 노블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픽 노블을 얼리 챕터북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리 챕터북보다 수준이 낮은 이런 그래픽 노블 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리더스북이나 리더스북 활용하고 계시는 리더스북과 수준이 유사한 그래픽 노블 책을 골라서 좀 다독을 하시다 보면은 얼리 챕터북에도 서서히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성공하는 영어 독서는 어떠한 행동 혹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탈목표 독서입니다. 탈목표 독서. 자, 예를 들어서 탈목표 독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접근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예시를 들어드렸지만요. What a naughty bird.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 자, 그러면 단어의 목표를 한번 잡아볼까요? 물론 그 목표가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naughty라는 것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한두 번 만에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실제로 보면 naughty가 1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 1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책을 한 번 혹은 3번, 4번, 3번, 4번 읽었다면 최소한 naughty라는 단어를 30번에서 30번에서 40번 정도는 접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naughty를 못 읽어? 라고 하신다면 이 책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녀 이름을. 아이야, 이 책 우리가 3번 읽었잖아. 안에 naughty가 30번 나왔는데 아직 naughty 못 읽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책의 재미보다는 이런 영어 감정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어 감정이 좀 상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책은 책답게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나서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목표를 버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해도 확인 지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네, A 커플 혹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님 혹은 남편님께서 배우자에게 묻습니다.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님, 이게 뭐야?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혹은 아내님께서 남편에게 묻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건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떡하지? 계속해서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서 물어본다면 좀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책도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께서 읽어주실 수도 있고 혹은 음원을 통해서 아이가 듣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가 스스로 읽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자주 개입을 하면서 이건 뭐야? 여기에서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어? 자꾸만 물어보신다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너 책 좀 읽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해도 확인을 하는 것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아무래도 길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볼 가능성은 낮겠죠. 아이가 잘 읽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책을 고르실 때 학생 및 학부모가 직접 선택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한 7, 8세 이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취향을 파악하셔서 책을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의 머리가 서서히 굵어지면서 나이가 서서히 올라가면서는 아이가 조금은 더 도서관을 방문하시든 서점을 방문하시든 온라인 서점이든 어디 책이 있는 어디든가를 방문하시든지 간에 아이의 의견이 조금씩 더 반영이 된다면 아이가 고른 책을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잘 읽어 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학생이 혹은 아이가 직접 책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조금 더 참여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성공적인 독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책입니다. 아이 혹은 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항상 영어책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읽기를 희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영과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아이 입장에서 나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책을 읽는다면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좀 더 쉬운 책을 읽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더 쉬운 책, 조금 더 부담 없는 책, 오늘 좀 더 쉬면서 읽고 싶은 책, 어떨 때는 수준에 딱 맞는 책, 한 번씩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책을 읽으면은 원만한 독서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매번 그 책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책이라면은 아무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영어 독서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의 책을 골고루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는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꼭 해야 돼. 어떤 독후 활동을 하거나 이 책을 읽을 때는 꼭 들으면서 읽어야 돼. 무조건적인 청독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많으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그 독서의 장벽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읽고 나면 항상 또 이것도 해야 되고 항상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마음속에 서서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아이에게 독서다운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책에 한해서는 쓰기와 연계를 한다든가 다른 활동과 연계를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책들은 그런 어떠한 조건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독서는 독서답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최소한의 독후활동. 독후활동도 필수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나 필수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 독후활동은 이 책에는 참 잘 어울려 라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의 독후활동을 시행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반대편에 있어서 성공하는 영어 독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패하는 영어 독서를 반대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학생의 흥미가 반영이 되지 않은 독서라면은 아무래도 나는 이런 소재들을 싫어하는데 라는 것이 있다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호나 취향이 좀 더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학습과 연계가 된 독서, 연계한 독서.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꼭 무조건 단어를 20개를 외워야 된다. 사전을 몇 번을 찾아야 된다. 혹은 이걸 하고 나면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걸 하고 나면 꼭 무언가 다른 특정한 활동이 뒤따라온다 라는 것이 있다면 아이가 책을 책답게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금씩 연계하는 것은 괜찮으나 모든 책과 학습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항상 수준 높은 책의 선택은 좀 조심하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복습 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골고루 활용을 하자. 좀 쉬운 책,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책, 혹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책,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목표 중심의 독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책에 항상 접근한다면 아이는 조금 더 이 공부 냄새라고 하죠.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부모님께서 혹은 이 공부를 뭔가 목표를 두고 어떤 책을 활용하면은 이 공부 냄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강렬하거든요. 마치 엘리베이터에 있는 치킨 냄새처럼 정말 강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아도 밖에 복도에서도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공부 냄새는 강렬합니다.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너무 목표를 가지고 책을 항상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책을 읽을 때 너무나 빠르게 읽는 것입니다. 속독하는 것은 조금 아이의 독서 습관을 조금 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속독을 조금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속독은 묵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리를 내야 되면은 빨리 읽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음독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정말 얼버무리는 그런 말로는 쫙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독을 하시거나 혹은 청독을 하시게 되면은 속독을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음독과 청독을 겸해서 말씀을 아이와 함께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나 빨리 읽는 습관이 있다면은 조금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조금 더 정독에 가깝게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I'm Olivia 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저도 이런 코멘트를 들으니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어떠한 수준으로
영어 수준이 제공이 되는지를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 급별 영어 AR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AR 지수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자료입니다. AR 지수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R 지수가 무엇이냐면은 영어 글의 난이도를 수치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AR 지수가 예를 들자면 1.7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초등학교 1학년 7개월이 볼 수 있는 글의 난이도를 가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AR 지수가 대략 한 5.7에서 7점 초반, 7.2에서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해리포터는 미국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미국 초등학교 5학년, 미국 중학교 1학년 그 사이 정도 되는 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어떠한 수준으로 이 수치를 가지고 있을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R 지수,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의 AR 지수는 사실은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3학년, 4학년의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알파벳과 혹은 거기 있는 핵심 단어들만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AR 지수로 한다면 한 0.5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는 본문이 없거든요. 5학년이 되어서야 본문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AR 지수는 1점대 후반. 1점대 후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의 AR 지수는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3점대 초반, 3.0 전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의 점프가 있었죠. 초등학교 6학년이 1.89 혹은 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이었는데 중학교는 딱 시작하자마자 한 2점 완전 후반에서 3.0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프가 있으니까 중학생이 되면 조금 이 교과서나 중학교 수준의 글을 읽는 것을 좀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프를 사실은 잘 메우고 그것을 잘 대비하고 또한 원만하게 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수업으로만 영어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풍성한 독서가 필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 점프를 사실은 난이도 상승이라고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 난이도 상승은 느끼긴 느끼지만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충분하게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 혹은 어려움으로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AR 지수는 4점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중학교 2, 3학년의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사이이구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의 AR 지수는 띠로리 한 번에 큰 점프가 있죠. 바로 7점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7.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포기자가 고등학교 때 속출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영어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이 오면은 대략 그 수준이 미국의 이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으로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일부 수능 문제는 조금 더 높은 어휘들이 있긴 하지만 대략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접하는 영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원만하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교과서와 혹은 학습서, 문제지로만 영어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 2, 3과 수능형 문제지의 AR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의 평균은 9.7, 9.8, 10.1, 9.5, 9.9, 9.8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즉 미국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로 보시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문항별로 보시면은 낮은 것은 5점대도 있고요. 높은 것은 13.1도 보이고요. 13.9도 있습니다. 2022년에 몇 번입니까?
34번에 13.9도 있습니다. 13.9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3.9는 미국의 대학교 1학년 혹은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교양 과목이나 전공 기초 과목 수준의 어휘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걱정을 더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AR지수라는 것이 AR지수 낮은 문항과 이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19번은 AR지수 6이죠. 그럼 쭉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37, 8번 보면은 12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난이도가 곱하기가 2잖아요. 그런데 그 두 문제를 딱 펴두고 비교를 하면은 글 길이와 문장의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두 문장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 그 얼핏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읽어보면 어렵지만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아요. 즉, 그리고 문법이 더 복잡하거나 문법이 더 문장을 일부러 더 꼬아두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어려워졌냐 하면 바로 어휘가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접근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영어 회로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때 계속해서 그 형성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어 노출 강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 독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내 아이가 머릿속에 많이 귀로 눈으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영어 감과 영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서서히 키워줘야 된다. 그것을 저의 말로 영어 회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회로를 갖추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우리말도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수준이 높아지고 비문학 지문도 하고 어려운 어휘들도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회로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어휘들을 외우면서 어휘력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어만 특별한 입시 영어다.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를 아까 전에 질문도 어떤 분께서 주셨는데요. 영어 문법이라든가 영어 학습이라든가 이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본격적으로, 물론 초6 이전에 조금 더 할 수 있긴 하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은 한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어 수준의 기준점은 한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AR지수 4 정도 를 목표로 해서 한번 달려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AR지수 4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초급을 막 지나간, 다시요. 초급을 막 지나간 중급에 속하는 그 정도의 영어 문해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이 되었을 때 대략 AR지수 꼭 3.8도 좋고요. 4에 근접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4에 근접하게 되면은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을 해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쓰고 있던 건데 이게 이런 규칙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아하 모먼트,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학습할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어 학습 AR지수 4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 하면요. 영어 노출량이나 영어 학습량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런 영어 노출량을 확보를 하려면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영어 감정이 좋아야 됩니다. 영어가 싫으면은 영어는 일상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이가 영어를 엄청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영어는 할만해, 재밌어, 이런 성취감이나 그런 영어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있을 수 있도록 독서는 독서답게, 학습은 너무 압도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취학 때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들으면서 재밌게 읽다 보면은 그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독서는 선택과 필수 중에서 이제 아시겠죠?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독서는 필수이고요. 문자 읽기는 적기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시행착오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제 아이와 함께
이 영어 문자 읽기에 저도 욕심을 낸 적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욕심을 내다가 아이가 영어를 싫어한 적도 있고요. 아빠가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라는 아주 모순적인 말을 한 5세인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은 있을 수 있으니 굳이 너무 또 당황하지 마시고요. 또한 이런 아이들의 어떤 문자 읽기라든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너무 속도를 내시기보다는 좀 적기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전에 제가 성공하는 영어 독서의 방식들, 그 다음에 영어 읽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것들 참고해서 영어 독서가 즐겁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 4번째, 책을 읽고 쉽게 만들자. 책을 항상 공부처럼 접근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아이들도 그 영어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릴 수가 있으니 책을 읽고 싶게 만들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